70대 박영수 씨는 5년 동안 아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의견 차이였습니다. 손자 교육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죠. 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했고, 아들은 요즘 방식이 다르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말이 무시당한다고 느꼈고,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먼저 연락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한 건 아들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저장된 화면을 바라보며 전화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박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녀와의 갈등, 형제와의 오해, 오랜 친구와의 단절,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 젊은 시절엔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둘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변을 돌아보면 함께 밥 한 끼 편하게 먹을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은 때로 병보다 더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외로움은 깊어만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왜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을 존중할 줄 모른다고.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그런데 정말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요? 관계가 멀어진 그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먼저 연락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박영수 씨는 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죠. 대기실에는 자녀들과 함께 온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손주 손을 잡고 온 분도 있었고,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부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 씨는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동안 놓쳐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손자의 성장, 아들의 고민, 함께 나눴어야 할 일상들. 모두 자존심 때문에 놓쳐버린 것들이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먼저 손 내미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과 체면이 더 단단해지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내일도 모레도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함께 웃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순간일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 해답은 2500년 전 한성현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이부동. 조화를 이루되 같아질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 짧은 네 글자 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의미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화이부동. 이 네 글자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는 않는다. 군자는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만 무조건 같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2500년 전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화이부동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이불화.
같아지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소인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시대에 태어났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며 다른 경험을 했으니까요. 자녀와 부모가 다른 것도, 형제끼리 생각이 다른 것도, 친구들과 의견이 다른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상대방을 나와 같아지게 만들려고 할 때, 내 생각을 강요할 때, 내 방식이 옳다고 우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까? 그 갈등들의 시작점은 대부분 어디였습니까? 내가 옳다는 확신, 상대가 틀렸다는 판단,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기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배우자와의 다툼도 그랬습니다. 자녀와의 갈등도 그랬습니다. 형제 간의 오해도, 친구와의 불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를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공자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화이부동이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조화롭게 지내되 같아지려 하지 말라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 같습니다. 다른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자연을 보십시오. 봄에 피는 꽃들은 모두 다릅니다. 개나리는 노랗게 피고 진달래는 붉게 피며 벚꽃은 하얗게 핍니다. 모두 다른 색깔로, 다른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꽃들이 모여 봄을 만들어냅니다. 하나하나는 다르지만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계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꽃에게 자기 색깔로 바뀌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색깔로 피어나면서 함께 조화를 이룹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다른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상대방을 나와 같아지게 만들려고 할까요? 왜 내 생각대로 따라오기를 바랄까요? 공자께서는 그것을 군자와 소인의 차이로 설명하셨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합니다.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지만 무조건 그 사람과 같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반면 소인은 동의불허합니다. 겉으로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억지로 맞추거나 표면적으로만 동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이고 결국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멀어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돌이켜 보십시오. 갈등이 시작된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려고만 했던 것은 아닐까요?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방식을 강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화이부동. 이 간단한 네 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조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당신과 같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만약 진정한 조화를 원한다면 먼저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신념과 경험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겪어본 일들이, 내가 아는 진리가 분명히 옳다고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옳은 것과 관계 중에서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는 것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일까요? 화이부동.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부담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줍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이 화이부동의 지혜를 실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지혜를 되찾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공자의 이 짧은 가르침 속에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쉽게 친구를 사귀었고, 쉽게 화해했고, 쉽게 용서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너그러워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더 유연하고 따뜻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오래 기억하며, 더 잘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현상입니다. 왜 노년의 인간관계는 더 어려워지는가? 첫 번째 이유는 경험의 무게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60년, 7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 안에 하나의 진리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들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달랐습니다.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연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 했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떤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수십 년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다른 의견을 내놓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내가 그 나이 때도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살다 보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형제가 다른 선택을 할 때도, 친구가 다른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주니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만 동시에 편견도 줍니다. 내가 겪은 일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는 것이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은 넓습니다. 우리가 겪지 못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진리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존심과 체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은 더욱 커집니다. 어르신으로서의 권위, 부모로서의 위엄, 선배로서의 체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직 배우는 입장이었고, 아직 부족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가르쳐야 하는 입장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어른입니다. 먼저 사과한다는 것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권위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자녀에게, 손 아래 사람에게 먼저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평생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온 사람이 어떻게 그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사과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릴 때 우리의 권위는 무너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외로움이 만드는 예민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외로움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행동에도 섭섭함을 느낍니다. 왜 전화를 안 하지? 왜 찾아오지 않지? 나를 잊은 건가?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맴돕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소홀히 해도 크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표현하는 방식은 때로 서툽니다. 화를 내거나 냉랭하게 대하거나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그저 바빴을 뿐인데 우리는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은 악의가 없었는데 우리는 배신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시간의 무게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했습니다. 지금 싸워도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화해하면 되니까요. 지금 헤어져도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한 번의 싸움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조심스러움이 때로는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너무 신중해서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사과하지 못하고, 너무 조심스러워서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변화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사람들의 생각도 모두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이 편하고 옛날 방식이 좋았고 예전 가치관이 옳다고 느껴집니다. 자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면 걱정됩니다. 친구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욱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우리 때는 저랬는데,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이 모든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년의 인간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유연함을 잃어갑니다. 내 방식, 내 생각, 내 경험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나이가 들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현상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 화이부동을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추구하며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군자의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생각과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변화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시 박영수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년 전 그날의 일을 박 씨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가족이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 민준이가 시험을 잘 봤다며 할아버지께 자랑을 했습니다.
박 씨는 기뻤습니다.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공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 씨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공부는 바른 자세로 책상 앞에 앉아서 해야 한다고. 요즘 아이들은 너무 컴퓨터만 한다고. 손으로 쓰면서 공부해야 머리에 들어온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학습도 많이 하고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시대가 변했다고.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부는 종이책으로 해야 제대로 된다고. 자신이 평생 교육자로 살아왔으니 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맞지만 지금 아이들은 다르다고. 디지털 교육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내 말이 틀렸다는 거냐고. 30년 넘게 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경험이 다 소용없다는 거냐고. 아들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민준이는 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고. 대화는 점점 논쟁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평생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양육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내 방식대로만 하고 싶으면 앞으로 내 조언은 구하지 마라. 나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으세요? 그냥 서로 다른 의견일 뿐인데. 하지만 박 씨는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그날 일찍 돌아갔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와 아빠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며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들이 전화할 줄 알았습니다. 박 씨는 전화가 오면 받아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할 수는 없다. 잘못한 건 저 애다. 내가 전화하면 내가 진 것이 된다. 2달이 지났습니다.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넉 달,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전화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오래 연락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하면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아들이 오겠지. 그러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면 되지.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홀로 명절을 보냈습니다. 아내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은 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 4년.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박 씨는 많이 늙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거리에서 손자 또래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몇 학년이 되었을까? 키는 얼마나 컸을까? 얼굴은 어떻게 변했을까?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것이었는데 의사가 추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수치가 있다고. 그날 병원 대기실에서 박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온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부축하고 딸이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혼자였습니다. 의사의 설명도 혼자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의논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지켜왔을까? 내 자존심, 내가 옳다는 것, 그게 뭐가 중요했을까? 그 시간 동안 손자는 자랐습니다. 아들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늙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 손자가 태어났을 때 사진, 다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사진. 사진 속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 씨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그냥 아들 말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면 될 일이었는데, 내 방식만 옳은 게 아니라고 말하면 될 일이었는데. 하지만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연락하지?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5년 만에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면 아들은 뭐라고 할까? 혹시 화를 내지는 않을까?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복하려다가 다시 거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전화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로 미뤘습니다. 그 다음 날로 또 미뤘습니다. 박영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의견 차이로 시작된 갈등,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하는 마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화해, 그리고 홀로 늙어가는 외로움. 문제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와 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왔고 다른 경험을 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한 것, 내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 것, 조화보다 승리를 원한 것, 화이부동.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 간단한 진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날 박 씨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래, 내 말도 맞다. 시대가 변했으니 요즘 방식도 좋을 거야. 할아버지는 옛날 방식을 알려주고 너는 요즘 방식을 가르쳐서 민준이가 둘 다 배우면 더 좋겠구나. 이렇게 말했더라면 5년의 시간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박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박영수 씨처럼 멀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10년이 지났어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화이부동의 지혜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3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다름을 인정하기.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의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다는 것,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녀는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 다릅니다. 기술도, 문화도, 가치관도 모두 변했습니다. 경제라 해도 다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경험을 했고, 다른 선택을 했으며, 다른 가치관을 형성했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옳다는 확신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단 하나의 정답만 있을까요? 인생을 사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이듯 인생을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나에게는 최선이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최선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녀가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니까요. 경제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것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판단이니까요. 친구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역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내 생각도 그럴 수 있지. 내 방식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어. 이것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이부동의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 방식을 따르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두 번째 단계, 감정을 정리하기. 다름을 인정했다면 이제 감정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서운함, 분노, 억울함, 후회. 이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감정들이 있는 한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정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어떻게 감정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시간을 가지십시오.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전화하지도 메시지를 보내지도 마십시오.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이라도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둘째, 상황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상대방만 잘못한 것일까요? 내게도 잘못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박영수 씨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들은 정말 아버지를 무시하려 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말한 것뿐이었을까요? 아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와 다른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고민,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움.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감정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셋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십시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관계 자체가 중요합니까? 승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중요합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내가 옳았다는 것?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감정이 정리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넷째,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상처받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무거운 감정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용서는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옳아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화로워지기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도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도 힘들었을 것이다. 나도 완벽하지 않았다. 이렇게 감정을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 먼저 손 내밀기.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다름을 인정했습니다. 감정도 정리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춥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쪽에서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내가 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먼저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승자와 패자가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자존심보다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이기고 자존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크고 거창한 것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고 간단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면 됩니다. 잘 지내니?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조심해. 오랜만에 연락한다. 어떻게 지내? 이런 짧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사과부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를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자가 부담스럽다면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도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십시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먹할 것입니다. 어색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간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 작은 시도가 얼음을 녹입니다. 그 짧은 메시지가 닫혔던 문을 엽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5년, 10년의 침묵을 깹니다. 상대방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처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먼저 손 내밀 때 상대방은 안도할 것입니다.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을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냉랭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시도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십시오. 꾸준히 안부를 묻고 관심을 보이고 마음을 전하십시오. 진심은 통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마음은 전해집니다. 화이부동. 조화를 이루되 같아질 필요는 없다. 이 세 단계는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화이부동의 부동입니다. 같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먼저 손 내미는 것. 이것이 화이부동의 화입니다.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멀어진 관계가 생각나십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시작하십시오. 핸드폰을 드십시오. 그 사람의 번호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왜 인간관계에서 이 말을 꺼내는 걸까요? 사실 인간관계도 어떤 면에서는 전쟁과 비슷합니다. 물론 서로를 해치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피지기. 상대를 알고 나를 안다는 것.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핵심입니다. 먼저 상대를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일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상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상처받는지, 무엇으로 위로받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박영수 씨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경험과 조언을 무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양육 방식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할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훌륭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방식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 박 씨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들의 말을 단순히 반항으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대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의 말만 듣고 마음은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우리는 그 화에만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화 뒤에 숨겨진 상처를 보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냉랭하게 대할 때 우리는 그 태도에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냉랭함 뒤에 있는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침묵할 때 우리는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인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상대를 안다는 것은 표면을 넘어 그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대를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경청해야 합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질문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어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무엇이 걱정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물어야 합니다. 셋째, 관찰해야 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표정을, 목소리를, 작은 변화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관점이 아닌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어떤가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어떨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깊이 상대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지기, 나를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우리의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받는 지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박영수 씨는 자신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알았다면 자신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박 씨가 화가 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의 의견이 틀려서?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경험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박 씨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무시당했다고 느끼는구나.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 약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도 실수한다. 나도 감정적이 될 수 있다. 나도 상처받기 쉽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 패턴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상처받는가? 나는 어떤 말을 들으면 방어적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것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지피지기. 상대를 알고 나를 알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받는 지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민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점불태입니다. 100번을 대화해도 100번을 만나도 위태롭지 않은 관계,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화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손자병법의 지혜를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대화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비난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비난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며 대화는 싸움이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문제야. 내 때문이야. 이런 말들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나는 이것이 힘들었어. 우리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둘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만큼 상처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옆집 아들은 이렇게 하던데, 내 형은 저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던데,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 고유한 존재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십시오. 셋째, 옳고 그름으로 승부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토론 대회가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논리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관계에서 이기는 순간 사실은 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겼지만 관계를 잃는 것입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관계에서 최고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웃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켜주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지켜주십시오.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십시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방과 함께 성장하십시오. 지피지기 100점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 때 우리는 관계의 전쟁이 아닌 관계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조화가 시작됩니다. 화이부동의 조화가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자의 화이부동에 대해 배웠습니다. 왜 노년의 관계가 어려운지 이해했습니다. 박영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했습니다. 세 단계의 회복법을 알아봤습니다. 손자병법의 지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3가지 실천 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 과제.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멀어진 누군가. 보고 싶지만 연락하지 못했던 그 사람. 미안했지만 사과하지 못했던 그 사람. 함께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던 그 사람.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고 옛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그리움이 남아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좋았던 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함께 웃었던 순간, 함께 밥을 먹었던 순간, 따뜻했던 그 순간들을 말입니다. 갈등이 있기 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 담아 두십시오. 두 번째 실천 과제. 오늘, 바로 지금, 안부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좋은 기회가 오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왜 오늘이어야 할까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의 내일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말입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 미루게 됩니다. 용기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커집니다. 지금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직후 핸드폰을 드십시오.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지내나요?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문득 생각이 나서 연락합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짧은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사과부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를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짧은 메시지가 얼음을 녹일 것입니다. 그 간단한 안부가 문을 열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당연합니다. 누구나 두렵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냉랭한 대답을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최악의 경우가 뭡니까? 답장이 안 오는 것입니까? 그래도 지금보다 나쁠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연락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선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도 기다리고 있었다면, 상대방도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다면 여러분의 메시지를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지금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세 번째 실천 과제. 사과 대신 감사를 먼저 말하십시오. 관계를 회복할 때 많은 분들이 사과부터 하려고 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물론 사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과가 오히려 어색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를 다시 들춰내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를 먼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당신이 있어서 좋았어. 함께한 시간들이 소중했어. 당신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었어. 이런 말들이 훨씬 더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과는 과거에 집중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누가 상처를 주었는지. 하지만 감사는 좋았던 것에 집중합니다. 무엇이 소중했는지,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비난받을 때보다 고마움을 받을 때 더 마음이 열립니다. 자녀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고마웠다고.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 있었다고. 형제에게 말하십시오. 평생 함께 자라온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줘서 고마웠다고. 친구에게 말하십시오. 오랜 시간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고. 감사는 마법과 같습니다. 감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문을 열며 미래의 가능성을 만듭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도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얻습니다.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습니다. 이 세 가지 실천 과제를 꼭 실행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떠올리고 오늘 메시지를 보내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 화이부동을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존심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승리보다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외로움을 이긴 사람, 관계를 회복한 사람,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을 떠올리고 메시지를 보내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이부동. 조화를 이루되 같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씨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병원 대기실에서 홀로 앉아있던 그날 이후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날 저녁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5년 만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민준이는 건강하고? 할아버지가 보고 싶구나.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박 씨는 답장이 올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오지 않을까봐 더 두려웠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을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너무 늦었나 보다.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나 보다. 하지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연락하고 싶었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 한마디에 5년이라는 시간이 녹아내렸습니다. 아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어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박 씨와 아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자 민준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그 외침에 모든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5년 동안 놓쳤던 성장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생각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5년 전 그 논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동안의 일상을 나눴습니다. 민준이의 학교 생활, 아들의 직장 이야기, 박 씨의 건강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박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내 말에 귀 기울였어야 했는데, 내 방식도 존중했어야 했는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 경험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알아요.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화이부동.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같아질 필요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박 씨와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여전히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래, 내 생각도 그럴 수 있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방식도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말합니다. 5년을 잃어버렸지만 덕분에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관계의 진짜 의미를 배웠다고. 이제 박 씨의 핸드폰 배경화면에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박 씨와 아들, 그리고 손자 민준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세 세대가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다르지만 함께 있는 화이부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보고 싶은 사람, 미안한 사람, 고마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난 바로 이 순간 그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그리운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처럼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오늘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잘 지내냐는 짧은 메시지 하나, 오랜만이라는 따뜻한 전화 한 통, 고마웠다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5년을, 10년을, 어쩌면 평생의 후회를 막아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떠올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 영상을 본 후 실제로 연락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든 분들을, 용기를 내려는 모든 분들을, 사랑을 선택하는 모든 분들을. 화이부동. 조화를 이루되 같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간관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